기묘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긴다 하여 묘향산이라 불리는 산기슭. 그곳에 천년 고찰의 역사가 오롯이 남아있는 불사의 현장이 있다. 북한 불교의 총요람이며 국보로 지정된 묘향산 보현사다. (5월 22일) 오늘은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시 보는 북한 문화유산 두 번째 이야기로 북한 최대의 명찰 묘향산 보현사를 만나보려 합니다. 보현사를 안고 있는 묘향산은 동금강, 남지리, 서구월, 북묘향으로 손꼽히는 조선시대 4대 명산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 묘향산에 조선시대 삼보주의를 갖춘 사찰, 보현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보주의란 불보사찰 통도사, 법보사찰 해인사, 승보사찰 송광사의 주의를 한꺼번에 갖춘 대찰이라는 의미인데요. 삼보사찰을 모두 합한 정도의 주의라니 보현사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가람의 위용을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 사찰이자 북한 불교 유적의 보고인 묘향산 보현사. 우리 역사의 숨결이 배어있는 그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 묘향산으로 가는 길. 도로 옆으로 물이 맑아 청천이라 불리는 강이 흐른다. 을지문덕에 살수대첩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다. 평양에서 향산까지의 거리는 약 140km. 취재팀은 2시간 반을 달려 보현사에 도착했다. 김영숙 1급 강사가 보현사 경내로 취재팀을 안내한다. 절 입구에는 조계파에 속한다는 뜻의 조계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관서지방 사찰을 관장하는 보현사의 지위를 알려주는 현액이 그 아래쪽에 걸려 있다. 북한 불교 유물과 유적들의 보고인 보현사는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고려 초기에 창건된 보현사는 잦은 화재로 보수와 중건을 거듭해왔다. 그 가운데 옛 건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건물들이 남아있어 당시의 높은 건축수를 확인할 수 있다. 보현사의 중심 법당인 대웅전입니다. 잘 다듬은 축대 위에 굵고 듬직한 기둥들을 세우고 기둥 위에는 나무 고임 조각을 밖으로는 7포 안으로는 11포 모을렸습니다. 본전인 대웅전 안에는 비로자나불이 주존불로 모셔져 있다. 북한 당국은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대웅전을 원상 복구하면서 법당 안에 불상을 안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기 보이는 중심절 대웅전 뒤에 저렇게 웅장 수려한 산봉우리가 룡주봉입니다. 룡이 요이주를 몰고 하늘로 오르는 모양을 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좌총 우백, 그러니까 동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는
총룡 산줄기, 서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는 백호 산줄기입니다. 보현사가 위치한 자리는 묘향산 일대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명당 자리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묘향산 전도 속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묘향산의 주봉을 중심에 두고 좌우로 흘러내린 산줄기들이 보현사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다. 다시 용주봉을 중심으로 작은 산줄기들이 둘러싸고 있어 이중의 보호막을 갖춘 형상이다. 절 앞을 흐르는 냇물 또한 보현사를 감싸듯 흐르고 있어 명당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산문인 조계문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현사 사적비가 보인다. 사적비 앞머리에는 고려 인종이 친필로 쓴 글씨가 남아있다. 그 아래로는 보현사의 내력을 적은 1200자의 비문이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고려 인종의 명을 받은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작성한 것이다. 사찰 사적 비문에 왕과 당대 최고의 문장가가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당시 보현사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처음에 여기 묘향산에 안심사라는 절을 처음으로 짓고 그 안심사로부터 백보로 떨어진 여기 지금 아주 경치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자리를 정하고 243칸에 달하는 절을 짓고 절 이름을 보현사, 그리고 그때부터 산의 이름을 묘향산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천년 세월을 거쳐왔습니다. 그때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사찰이? 저기 중심절을 기본으로 해서 좌우에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건물 평방수는 5만여 평방으로 보는데 그때 규모로 보면 한 10만여 평방 정도가 되었습니다. 큰 규모인데. 예, 정말 큰 절이었습니다. 창건 이래 보현사는 줄곧 우리나라 중심 사찰의 면모를 지켜왔다. 고려 말에는 300여 칸의 법당을 가진 대가람으로 조선시대와 일제 때는 31개 본산의 하나로 그 명성을 이어왔다. 보현사는 묘향산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수백 개의 부속 암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묘향산 전체가 거대한 보현사의 경내였던 셈이다. 그러나 현재는 금강굴과 부령대, 팔상전 등 10여 개만 남아있다. 상원암도 그중 하나다. 요양산에서도 가장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법왕봉 남쪽 산중턱에 상원암이 자리 잡고 있다. 상원암은 예로부터 묘향산 암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해서 향산 제일암이라 불렸다. 상원암 툇마루에 서면 묘향산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1m나 되는 석가래를 중간 기둥 없이 사용해서 전면 시야를 개방한 덕분이다. 암자 중앙엔 추사 김정희가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이곳의 경치에 반한 추사가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다. 묘향산 상원암에 매료된 사람들 가운데 양사원도 빼놓을 수 없다. 한석봉과 함께 조선 4대 명필인 그 역시 흘러내리는 폭포를 따라 자신의 필적을 남겨놓았다. 오늘날의 보현사는 주변 건물들은 사라지고
남북 중심축을 따라 차례로 놓인 구조물만 남아있다. 조계문과 해탈문을 지나고 세 번째 산문인 천왕문을 지나면 사각 9층 석탑이 보인다. 그 뒤로 만세루와 팔각 13층 석탑, 대웅전이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다. 현재 보현사는 대웅전 앞으로 2개의 탑이 서 있는 독특한 구조다. 이거 오래 자란 나무일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현사의 탑들이 이렇게 세워진 까닭은 무엇일까? 고려시대 건축 양식으로 복원한 만세루 앞에는 고려 초기의 9층 석탑이 서 있다. 연꽃 대좌형 기단부에는 1044년 탑을 세웠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보현사 창건 당시에 조성된 것으로 고려시대 탑 형식과 변천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다. 대웅전 앞뜰에는 높이 10m 남짓한 팔각 13층 석탑이 서 있다. 보현사를 상징하는 성보로 여겨지는 것이다. (13층) 석탑은 9층 석탑보다 늦은 고려 말기에 건립되었는데 일명 석가탑이라고도 불린다. 초마선들은 들어올려서 경쾌한 감을 주도록 하고, 그러니까 탑에서 보면은 1탑 1금당식 건축 벤치 형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결의 변천상 이 만세루와 하나의 탑을 더 건립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보현사는 고려 초기 9층 석탑을 중심으로 대웅전과 1탑 1금당의 구조였다. 절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가운데 만세루가 들어섰고 대웅전 앞의 탑을 가로막은 형상이 되었다. 이에 13층 탑을 새로 만들어 중심탑으로 삼았다. 그 결과 보현사는 2개의 탑이 앞뒤로 배치된 쌍탑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최고의 조형미를 자랑하는 13층 석탑은 고려 석탑의 백미로 손꼽힌다. 팔각으로 된 이 탑의 각층 추녀 끝에는 바람방울 108개가 달려 있었으나 전쟁 때 파괴되고 현재는 104개가 남았다. 이 13층 탑은 날렵한 상승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 비결은 각층의 높이에 숨어 있다. 가운데 7층 탑을 기준으로 위아래 층을 각각 짝지어 보면 모두 같은 높이임을 알 수 있다. 각 층의 높이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도록 만든 것이다. 이 탑의 또 하나의 특징은 팔각 구조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팔각탑의 전통.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평양에 있는 고구려 시조 동명왕릉. 왕릉 옆에는 고구려의 전통을 간직한 정릉사가 있다. 이곳에서 팔각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팔각탑은 백제나 신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로 북한 지역에서 발견된다. 묘향산 중턱에 우뚝 선 보현사 팔각 13층 석탑. 이 탑엔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는 이 탑의 방울 소리를 듣고 전쟁이 났음을 알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승병을 모집했다는 것이다.
보현사 경내 깊숙한 곳. 서산대사를 모신 사당, 수충사가 자리에 있다. 사당 중앙에는 서산대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선종과 교종을 아우르는 조선시대 최고의 승려로 손꼽히는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 5,000명을 모집해 평양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좌우로는 그의 수제자였던 삼영대사와 처영대사의 진영이 있는데 이들 모두 승병장이었다. 그름한 게 깊은 일만 골짜기와 빗바람 사랑. 수충사는 1794년 서산대사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정조의 명으로 만들어졌다. 억불 정책을 표방했던 조선시대에 개인 사당을 만들 정도로 서산대사는 큰 인물이었다. 서산대사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었기 때문에 한 번 길을 나설 때에는 유명한 이름난 제자들이 한 70여 명의 뒤에 따르고 1,000여 명의 승려들이 함께 동행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봐서 얼마나 유명한 제자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서산대사에게 번건 정부에서 높은 승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을 통합한 도총섭이면서도 보제 등계 전자라 하면은 중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전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높은 승직을 주었습니다. 팔도의 승려를 거느리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던 서산대사. 나이 19에 출가한 그는 30 중반 선종과 교종을 동시에 총괄하는 양종 판사에 올랐다. 그러나 전국의 명산을 떠돌며 수행에 열중하던 끝에 출세의 길을 버리고 수도자의 길을 택한다. 40 후반 요향산에 이른 서산대사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다. 금강굴. 서산대사는 요향산에 들어와 입적할 때까지 반세기를 이곳에서 보냈다. 청허방장. 청허는 서산대사의 아호이고 방장은 스님의 방이라는 뜻이다. 금강암은 처음 세워진 연대는 고려말로 보고 있습니다. 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스님 보시기에도 아주 굉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위의 길이가 한 15m 정도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제 너비는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다가 이렇게 집을 훌륭히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불교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을 통해 당대 승려들의 존경을 받았던 큰 스님 서산대사. 이곳에서 그는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던 수많은 제자들과 인연을 맺었다. 삼영대사가 서산대사를 처음 만난 장소 또한 바로 이곳이었다. 지금도 이곳에는 두 사람의 제주 겨루기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산에 오르는 경기를 하자고 삼영당이 먼저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영당이 서산대사가 그러면 자네가 먼저 오르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영당이 방문을 나와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작은 벙어리를 짚고 그 높은 벙어리에 올랐는데 서산대사는 여기서 단숨에 저 높은 벙어리로 올랐습니다. 한 번에. 예, 한 번에 오르고 얘기한 것이 그렇게 해가시고서야 무슨 제주 교류기 할 재미가 있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서산대사는 이곳에 살면서 자신의 수행은 물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다. 그의 제자들은 이후 나라에 닥쳐온 큰 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마친 왜군은 상륙과 함께 파죽지세로 진군해 왔다. 전쟁 개시 20일 만에 한성이 함락됐고 전란의 불길은 곧이어 평양까지 이어졌다. 수도에 정진하고 있던 서산대사는 나라의 위기 앞에 산에서 내려와 평양성 전투에 참여한다. 서산대사가 임진왜란 때 보면은 나이가 73살이었는데 그때면은 고령의 나이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위험에 처하니까 원래 스님들이라 하면은 살생을 하지 않지만은 살생의 악한 원인을 없애고 이렇게 나라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73살이 전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경문을 띄웠습니다. 경문을 띄웠는데 5천 명의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호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대둔사.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가 지휘를 맡았던 승군 본부가 있던 곳이다. 이곳 유물관에는 당시 서산대사가 사용했던 물건들과 관련 유물들이 전해지고 있다. 서산대사의 휘하에 있던 승군들은 평양성 전투, 행주대첩 등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몽진에 나선 선조가 한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1593년 10월. 한양이 수복된 후 서산대사는 연로한 나이를 이유로 산으로 돌아갈 것을 청했다. 이에 선조는 국일도 대선사라는 존호를 내린다. 서산대사는 사명대사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뒷일을 모두 맡긴 채 그 길로 다시 묘향산으로 향한다. 묘향산으로 돌아온 서산대사는 참선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닦는 한편 교리에 대한 연구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서산대사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며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꾀했다. 그가 남긴 저서들은 오늘날까지도 승려들의 필독서로 이용될 만큼 이론과 실천을 잘 조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산대사는 85 되던 해 묘향산에서 입적했다. 취재팀은 묘향산에서 서산대사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보현사의 원찰이었던 안심사터. 이곳에는 44기의 부도와 19기의 비석이 남아있다. 부도는 고승들의 사리를 모신 탑을 말한다. 현재 이곳에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보현사와 묘향산을 거쳐간 수많은 고승들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한국전쟁 때 상당수의 부도들이 파괴됐다. 이거는 청허. 맞지? 청허. 청호자이다. 여기 본명, 본명이 휴정. 휴정. 자는 효능, 자호는 청호자이다. 이 서산대사 비석이네. 예, 서산대사 비석입니다. 부서진 부도 비만 발견됐을 뿐 서산대사의 부도는 부도밭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분단의 비극이 역사의 현장에까지 서려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보현사는 임진왜란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의 만행을 피해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비밀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묘양산 험준한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암자 불영대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은 어떻게 해서 멀고 먼 이 묘양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가파른 경사를 따라 묘향산을 올랐다. 법왕봉 중턱, 보현사의 부속 암자 중 하나로 부처님의 그림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불영대. 예로부터 불영대 달도지가 유명해 향산 8경으로 꼽힌다. 현재는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실록의 흔적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실록은 어떻게 이 험준한 산속 깊은 곳까지 왔던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조선왕조실록은 단 2질. 그중 하나가 규장각 서구에 보관 중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총 17만 2천여 일.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사건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조선시대의 정사다. 조선왕조에서는 이 실록을 종묘사직 못지않게 중요시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춘추관 외에 전국에 3개의 사고를 만들어 실록을 보관했다. 이를 외사고라고 하는데 전주와 상주, 충주에 각각 한 질씩 나누어 보관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왜군들은 사고를 약탈하고 불을 지른다. 순식간에 상주와 충주, 춘추관의 실록이 소실됐다. 마지막 남은 전주 사고가 화를 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그때 위기에 처한 실록을 구한 것은 지방의 유생들이었다. 왜군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에 지방 유생이었던 안의와 손홍록 두 사람은 실록과 태조의 영정을 대피시키기로 한다. 실록의 피난처로 선택한 곳은 내장산이었다. 예로부터 험준하기로 유명한 내장산. 왜군들이 그 부산포항에 이렇게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 이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산 중턱의 용구람이었다. 모든 짐들을 직접 짊어지고 올라야 하는 곳이다. 64년도까지도 아니었는데 여기는 현재 한 65도 정도 경사가 됩니다. 숲이 우거진 데다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운이치는 아주 적어 봅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로 개발했기 때문에 앞이 다 보이지만은 50년 말기만 하더라도 여기는 1m 전방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이 우거졌었죠. 그냥 하지만 보통 사계절로 이곳도 불안했던 두 사람은 실록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더 높은 곳을 찾아 이동했다. 급해요. 그들이 실록을 숨겼다고 전해지는 은봉암을 찾아보기로 했다. 은봉암은 겉으로 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 용구람은 아마도 객가에 있기 때문에 그 노출 확률이 많지만 보다시피 여기는 아주 험준하고 좀 경사도가 한 거의 90도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가 있으면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실록을 옮기게 된 원인이 되죠. 그 은폐하기는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실록은 다시 한번 기나긴 여정에 오르게 된다. 내장산을 떠난 실록은 익산과 부여, 수원과 강화를 거쳐 선조가 피난가 있던 해주에 이른다. 그러나 정유재란의 발발로 다시 길을 떠나 최종적으로는 묘향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때 실록을 보관할 장소로 부령대가 선정되었다. 보현사에 속해 있으니 관리가 수월하고 험준한 산중턱에 있어 실록을 안전하게 지키기에 안성맞춤이었다. 30발이나 되는 소발에다가 실어가지고 여기 묘향산에 소술에. 예, 서술에다가 실어가지고 여기 불용암까지 옮겨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보현사의 별전 군물로서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리저실록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6대 왕들의 초상이랑 함께 보존을 하고 이 소산대사가 여기에 그 리저실록을 지키는데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함께 이 리저실록을 보관하는데 힘을 바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 젊은 스님들로서 이제 이 보초를 밤낮으로 교대를 하면서 리저실록을 지켰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한질의 실록은 이렇게 전쟁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실록에 근거해 내부의 실록을 더 만들었는데 그 보관 장소를 놓고 경론이 벌어졌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제 실록을 모두 이 산간 지역에 분산해서 보관하자라는 논의가 전개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경북의 이 태백산 그리고 강원도의 오대산 그리고 이제 정족산 그리고 이 평안도의 묘향산까지 이런 네 군데의 이 산지에 이 실록을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산지에 보관한 것은 또 보면은 산지에는 항상 사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에 있던 이 승려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실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게 했던 것이죠. 이런 사찰을 수호사찰이라고 하는데 깊은 산지에 있어서 보다 이 안전하다는 점과 이 수호사찰에서 어떤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 이런 점으로 인해서 결국 이 조선 후기의 그 사고는 산간 지역으로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산으로 간 실록을 지키는 일은 수호사찰의 몫이었다. 태백산의 각화사, 오대산 월정사, 정족산의 전등사와 더불어 묘향산 사고는 보현사에 그 책임이 주어졌다. 임진왜란 기간 동안 실록을 안전하게 보관했던 묘향산이 사고로 선택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부령대는 산세가 험준하고 밖에서는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여서 실록을 보관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렇다면 보현사 부령대에 보관돼 있던 실록은 언제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그 단서를 찾기 위해 실록의 이력서에 해당하는 형지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사고의 문을 열거나 실록을 꺼내는 등 실록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형지안. 묘향산에 있던 실록이 적상산으로 옮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묘향산은 중국과 국경이 가깝기 때문에 후금의 위협이 본격화된 광해군 시절부터 사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인조 11년 적상산으로 옮겨진 것이다. 적상산 사고는 산성으로 둘러싸인 산꼭대기에 있었다. 묘향산과 마찬가지로 천연 요새로 알려진 곳인데 현재는 복원된 사고가 서 있다. 실록은 조선 말까지 250년간 봉안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총독부가 연구를 핑계로 창경궁 장서각으로 옮긴다. 이후 한국 전쟁 과정에서 행방불명된다. 북한 최고의 인재 양성기관인 김일성 종합대학교. 취재팀은 이곳 도서관 서고에서 조선 왕조실록 한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쟁 중에 옮겨온 적상산 사고의 실록이었다. 분실된 줄 알았던 실록이
온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것이 묘향산에 보관돼 있던 바로 그 실록이다. 북한에서는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각지에 흩어져 있던 불교 관련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유물들은 현재 모두 보현사에 보관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약 5천여 점의 유물들을 소장하게 된 보현사는 북한의 불교 유물들을 아우르는 불교 박물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보현사 경내 한쪽에 서 있는 다란이 석당. 평안북도 피현군 불정사에서 옮겨온 것이다. 6m 높이의 기둥에는 고대 힌두어로 다란이경을 새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불교 유물이다. 지난 80년대 말 그리고 이 유물을 옮겨오기 위해 분해하던 중 그 속에서 또 다른 유물이 발견됐다. 다란이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 맨 꼭대기부터 하나하나 내려서 차에 옮겨 실다가 여기 밑부분에 여기 지금 사자 있는 그 밑부분에 보니까 이 돌을 올려놓고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초각에 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에 띄우는 것이 오랜 세월 거쳐오면서 그 돌잠으로 먼지는 들어가 배겼지만은 이 다란이 석당과 똑같이 모조한 그 총동탑이 하나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히 간수해 가지고 와서 우리 지금 보물고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현사에서는 KBS 취재팀을 위해 특별히 보물 수장고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최초로 공개되는 보현사의 보물 수장고. 취재팀은 먼저 다란이 석당에서 출토됐다는 유물부터 확인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탑은 석당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보물 수장고 안에는 불상과 기타 유물들이 전시돼 있었는데 소장하고 있는 유물 가운데 일부만 전시한 것이라고 한다. 세 나라 시기 불상들입니다. 대체로 잣대 위에 올라서 있는 이런 그 불상들이 기본이고 고려 시기 불상들은 대체로 다 이렇게 잣대 위에 앉은 불상이 기본입니다. 좌상. 예, 좌상이라고 합니다. 수십여 점의 불상들. 북한에는 제대로 된 불교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알려졌던 것에 반해 이곳의 유물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수였다. 그 가운데 취재팀의 주목을 끄는 불상이 있었다. 백제 시대의 것으로 밝혀놓은 보현사의 반가 사유상. 우리의 국보 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닮은 모습이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물론이고 손동작이나 옷주름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흡사해 보인다. 안내원을 따라 두 번째 수장고로 향했다. 팔만대장경 보존고다. 서적들로 가득 찬 전시관 안에는 총 1159건에 달하는 팔만대장경본 전질이 온전하게 보관돼 있었다. 남한에 이 책자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다.
취재 결과 이것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인쇄한 판본이었다. 대장경판이 만들어진 이래 전지를 인쇄한 경우는 총 17번이었다. 지난 1937년 일제치하에서도 대장경의 인쇄 작업이 실시됐는데 바로 이것이 보현사로 옮겨져서 지금까지 사찰의 귀중한 보물로 간직되어 온 것이다. 이 팔만대장경은 보현사에서는 한국 전쟁 기간 동안 폭격을 피하기 위해 대장경본을 모두 서산대사의 처소였던 금강굴로 옮겨서 보관했다. 현재도 특별한 보존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금 스스님이 보시는 이게 매개 함들이 다 용구 버전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진공 상태의 아르곤 가스를 넣고 용구 버전하고 있습니다. 룡주봉입니다. 룡이 보현사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불교 유적은 대웅전 뒤편에 솟아있는 용주봉 정상에 있다. 산 정상에 서 있는 5층 석탑.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라고 한다. 이 사리탑 역시 현재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이다. 그 내오남 지구에 원래 석가모니 사리를 가지다가 사리를 잘 봉안하고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이게 석가모니 사리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915년경에 묘향산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오남 지구에 있던 이 사리탑이 홍수가 나면서 그 밑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또 내려와서 이 탑을 다시 그 후에 1930년경에 바로 보현사 여기 뒤에 룡주봉에다가 다시 그 사리탑을 여기다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룡주봉에 사리탑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불교에서 부처의 사리는 석가모니 그 자체로 여겨지는 성물이다. 우리나라의 진신사리가 처음 전래된 것은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법사가 부처의 사리를 가져와 세 개의 절에 나눠서 봉안하면서부터다. 자장법사가 가져온 사리들 가운데 현재까지 행방이 밝혀진 것은 통도사에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의 신체 일부에 해당하는 진신사리를 모신 까닭에 통도사에서는 불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통도사는 진신사리가 있는 절이라는 의미로 불보사찰로 불린다. 임진왜란 때 외침에 의해서 이게 이제 바다가 가깝고 부산이 가까우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사명대사가 직시하시고 스승이 계시는 금강산 유섬사로 사를 옮겨야 되게 돼서 모시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산대사가 거기도 위험하니까 거기 한 군데 다 놔두면은 다 모조리 소실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부는 남겨두고 또 다시 모셔가라, 원찰로 모셔가라 해서 다시 또 모시고 와가지고 봉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 금강산으로 가져온 사리 중 일부가 묘향산 보현사로 옮겨진다. 결국 보현사의 진신사리는 불보사찰 통도사 사리의 일부가 전해진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현사 수장고에 보관 중인 석가모니 진신사리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석가모니의 생애를 기록한 이 비문은 서산대사가 직접 쓴 것으로 보현사의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맞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보현사 진신사리는 북한에서는 유일한 것이다.
그 가치 덕에 묘향산 보현사는 북한 불교의 종주 사찰로서 그 권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수많은 불교 보물 중에서 제일로 꼽는 세 가지를 삼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묘향산 보현사의 진신사리탑과 팔만대장경본 서산대사를 삼보로 칭하며 보현사를 삼보의 미덕을 갖춘 절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년고찰이라는 그 역사에 걸맞게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숨겨진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보현사. 무엇보다 박물관에 버금가는 다양한 불교 유물과 유적을 갖춘 보현사에서 우리 민족 공통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그동안 단절됐던 문화교류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오랜 세월 동안 잊혔던 불교 유적들을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날을 조심스레 기다려보고 싶습니다.